결국 1위가 무너졌습니다. 시즌 내내 독주 체제를 이어가던 도로공사가 2위 현대건설 앞에서 완패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스코어만 보면 3대1.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1패가 아니었죠. 경기력의 차이, 준비의 차이, 그리고 지금 두 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도로공사는 분명 1위 팀이었지만 이날만큼은 1위다운 여유도 안정감도 보이지 않았죠. 반대로 현대건설은 달랐습니다. 2위라는 순위가 오히려 과소평가처럼 느껴질 만큼 경기 내내 완성도 높은 배구를 보여줬죠. 부상 리스크를 안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주요 공격수 의존 없이 블로킹, 수비, 연결, 흐름, 장악까지 팀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1위 도로공사가 흔들렸는지, 그리고 왜 현대건설의 이 승리가 단순한 1승이 아닌지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두 팀은 왜 이 경기가 1위와 2위의 맞대결인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 모두 서브에서 무리하지 않고 길게 이어가는 선택을 했고, 랠리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며 점수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으로 전개됐죠. 도로공사는 모마와 강소희를 중심으로 좌우를 고르게 활용하며 공격 점유율을 분산시켰고, 현대건설 역시 카리를 중심에도 정지훈과 자스티스를 적절히 섞어주며 상대 블로킹을 흔들었습니다. 세트 중반까지는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디그와 커버 플레이가 이어지며 긴 랠리가 반복되면서 양팀 모두 체력 소모가 눈에 띄기 시작했죠. 하지만 흐름은 세트 중반을 지나며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현대건설이 수비에서 한 발 더 빨라지기 시작했고 김다인의 토스가 안정되면서 공격 선택지가 분명해졌죠. 특히 카리의 공격 성공률이 살아나며 상대 블로킹을 끌어당겼고, 그 사이 정지훈과 자스티스의 오픈 공격이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점수차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구간에서 범실이 늘어나며 흐름을 끊지 못했고, 리시브가 흔들리자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면서 모마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수치에서도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세트 공격 성공률 42.9%를 기록하며 도로공사의 32.5%를 크게 앞섰고, 공격 득점에서도 18대 13으로 우위를 점했죠. 블로킹 득점 역시 현대건설이 4개를 기록하며 도로공사의 공격 흐름을 여러 차례 차단했습니다. 결국 세트 막판 현대건설은 안정적인 사이드아웃과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리드를 지켜냈고, 도로공사가 추격을 시도했지만 점수차를 좁히기에는 이미 흐름이 넘어간 뒤였죠. 그렇게 1세트는 25대 20, 현대건설이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2세트는 1세트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는데요. 점수만 보면 25대 19, 6점 차이였지만 경기 내용은 그보다 훨씬 일방적이었죠. 세트 초반까지만 해도 도로공사가 어떻게든 흐름을 붙잡으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대건설의 전술적 우위와 조직력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블로킹 라인은 세트의 도로공사 공격을 압도했고, 도로공사는 이를 전혀 뚫어내지 못했죠. 현대건설은 블로킹 득점뿐만 아니라 터치아웃과 유효 블로킹으로 도로공사의 공격 리듬 자체를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모마의 공격은 계속해서 블로킹에 걸렸고, 강소희와 타나차 역시 사이드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공격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도로공사는 스스로 조급해졌고, 그 조급함이 그대로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서브 리시브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현대건설은 강한 서브로 도로공사의 리시브 라인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높이와 타이밍이 맞지 않는 토스가 늘어나면서 공격은 단조로워졌고, 이는 다시 현대건설 블로킹 벽에 막히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세트 중반 이후 도로공사는 한 점을 내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죠. 반면 현대건설은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토탈 배구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선수 카리가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줬고, 정지훈과 자스티스가 좌우에서 꾸준히 득점을 보태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갔죠. 여기에 양효진과 김희진이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현대건설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 잡힌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현대건설의 침착함이었는데요. 도로공사가 연속 실점으로 흔들릴 때도 현대건설은 급하게 가지 않았고, 한 점 한 점 차분하게 쌓아가며 점수차를 벌렸죠. 세트 후반에는 이미 승부가 기운 분위기였고, 도로공사는 반전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2세트 역시 현대건설이 25대 19로 가져가며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세트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는데요. 1, 2세트를 연달아 내주며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지만 도로공사는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선택을 이어가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죠. 서브부터 과감하게 들어갔고 수비 집중력도 이전 세트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초반부터 도로공사가 리드를 잡았고 모마와 강소유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수차를 조금씩 벌려나갔죠. 현대건설 역시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블로킹과 수비에서 다시 한번 압박을 시도하며 추격에 나섰고 카리와 정지윤의 공격으로 한때 점수차를 좁히는 데까지 성공했죠. 하지만 3세트에서는 이전 세트들과 달리 도로공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시브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토스 선택폭이 넓어졌고 득점 선수에게 공격이 쏠리지 않으면서 현대건설의 블로킹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죠. 결국 3세트는 25대 21 도로공사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4세트에 들어서며 흐름은 다시 현대건설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3세트를 내주며 한 차례 흔들렸지만 현대건설은 초반부터 수비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분위기를 다시 장악했죠. 도로공사가 모마와 강소희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현대건설의 블로킹 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카리와 양효진을 축으로 한 중앙 높이가 살아났고 정지훈과 자스티스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보태며 흐름을 끊어냈죠. 특히 세트 중반 이후에는 연속 블로킹과 안정적인 사이드아웃이 이어지면서 점수차가 다시 벌어졌고 도로공사는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4세트는 현대건설이 끝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며 가져갔고 경기는 세트 스코어 3대1로 현대건설의 승리로 마무리됐죠. 이날 승리로 현대건설은 선두 도로공사를 상대로 값진 승점 3점을 챙기며 우승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상 리스크 속에서도 조직력과 높이를 앞세운 현대건설의 저력이 확인된 경기였고 반면 도로공사는 3세트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체력 부담과 리시브 불안이라는 숙제를 다시 안게 됐죠. 1위와 2위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 않으며 이제 선두 싸움은 다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1승 1패 이상의 의미를 남겼고 시즌 후반을 향한 두 팀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 경기였죠. 해설위원조차 결국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볼 처리도 못해주면 박정하 선수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인지, 경기 중계를 하는 전문가가 카메라 앞에서 선수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을 꺼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현 상황이 단순한 부진을 넘어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팬들도 같은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금 팀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연패가 아니라 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정하가 흔들려서 팀이 무너진 걸까? 아니면 팀 시스템이 먼저 붕괴했기 때문에 박정하까지 흔들리는 걸까? 오늘 배구 이슈에서는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왜 추락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는지, 감독의 발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팀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모든 원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추적해보겠습니다. 초반 돌풍의 본질, 실력이 아니었나? 개막 8경기 6승 2패. 페퍼저축은행이 리그 판도를 뒤흔들며 상위권을 위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 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반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4연패에 빠지며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초반 상승세가 완성형 시스템의 결과라기보다는 상대팀들이 분석을 마치기 전까지만 허용되던 일시적 유효 구간이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이의 폭발적인 화력, 신마무라의 중앙 속공, 박은서와 박정하의 득점 지원, 상대가 페퍼의 공격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의 시기, 이 요소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짧은 구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은 페퍼가 가진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팀이 페퍼의 공격 노트를 분석하고 리시브 속 공세트 후반 패턴까지 모두 파악하기 시작하자 팀 전체가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즉, 초반 상승은 실력이 아니라 약점이 가려져 있던 상태에서 얻은 결과였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 세터 포지션.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가 세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기량 부족이 아니라 팀 전체 붕괴를 유발하는 뿌리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페퍼의 세터즈는 각각 장점은 있지만 누가 나와도 완성형 정답 카드가 아닙니다. 박사랑, 템포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볼을 배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볼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순간 속공 이동 공격이 모두 죽음. 박수빈, 기본 기술과 패스 감각이 좋고 방향성이 명확함. 하지만 압박 세트 후반 운영에서 흔들림 발생.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느 세터를 쓰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공격진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세터 흔들림, 템포 붕괴, 중앙 활용 불가, 상대가 사이드만 집중 견제, 조이박 정압박은 서가 높은 블로킹에 막힘, 공격 성공률 하락, 다시 세터가 위축됨, 다시 공격이 단조로워짐.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이 필연적인 악순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팀 전술의 가장 위험한 딜레마, 공격 vs 리시브. 페퍼의 난제는 단 하나입니다. 리시브와 득점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없다. 지금 페퍼가 가진 자원들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공격을 강화하면 리시브가 무너짐, 리시브를 안정시키면 공격이 부족함. 그래서 누가 들어가도 팀의 한쪽이 반드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용 문제가 아니라 스쿼드 밸런스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수를 빼고 누구를 넣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해결책의 조건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아, 상징이면서 단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지점. 연봉 7억 7,500만 원, 팀 내 최고 연봉자, 국가대표 출신, 리그 정상급 공격수. 그런데 지금 리그 전체에서 가장 거센 비판을 받는 선수도 바로 박정아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박정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흡수하는 포지션이 외국인 국가대표 주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터 흔들림, 박정아의 타이밍 붕괴, 결정력 하락, 리시브 불안 심화, 다시 공격 위축. 이 모든 과정이 한 경기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즉, 박정아가 무너져서 팀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팀이 망가지기 때문에 박정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해결해줘야 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비판이 집중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은근 SNS 게시물 삭제 논란까지 겹치며 심리적 압박도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표정 변화, 이 팀의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 연패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전술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실수 후로 눈을 마주치지 않음, 세트 후반 리더십 부재, 할 수 있다는 표정보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득점 상황에서도 표정이 굳어있음. 이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경기력 이전에 팀 문화와 자신감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선수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이 아무리 높아도 반등의 시그널은 오지 않습니다. 반등 가능성, 존재한다. 하지만 어렵다. 분명 희망 요소는 있습니다. 조이, 언제든 폭발 가능한 외국인 에이스. 시마무라 중앙에서 꾸준한 득점과 블로킹. 고예림, 최근 컨디션 뚜렷한 상승세. 박은서, 사이드 공격에서 성장세 명확. 문제는 이 자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의 답은 단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세터 안정, 리시브 라인 재정비.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패는 언제든 이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순간 초반 돌풍 시기에 무서운 페퍼저축은행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은 단순히 한두 선수가 부진해서 끌어내려가는 팀이 아닙니다. 패터 불안, 리시브 불안, 공격 패턴 단일화, 조이 의존도 과도, 박정화 부진, 세트 후반 집중력 부족, 분위기 하락.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연패를 당연하게 만드는 구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팬들은 단순히 불만을 쏟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세터만 안정되면 다시 올라간다. 팀 문제의 출발점이 세터 연봉감 얘기할 게 아니라 공 자체가 살아야 때릴 수 있다. 스쿼드 밸런스가 아예 안 맞는다. 리시브 공격 둘 중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합. 치려고 들어가는 표정이 제일 무섭다. 분위기부터 무너졌다. 감독 탓 선수 탓 나누기보다 지금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팬 여론이 누군가를 탓하며 끝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페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자 배구판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처럼 박정아도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처음엔 단순한 루머처럼 보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도는 과장된 말 혹은 감정적인 반응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경기 기록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장소연 감독의 최근 기용 패턴을 살펴보고 팀 분위기와 벤치의 선택을 차분히 맞춰보면 이 이야기가 결코 허황된 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박정아는 지금 페퍼저축은행에서 부진한 주전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고액 연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은 줄었고
중요한 순간에는 선택받지 못하며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아예 코트에 서지 못하는 장면도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정아를 둘러싼 이 소문은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아가 왜 코트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장소영 감독이 왜 박정아를 쓰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 상황이 이소영의 계약 해지 사례와 겹쳐 보이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자 배구에서 한 선수가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잠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감독이 그 선수를 아예 쓰지 않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페파저축은행의 박정아가 정확히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경기들에서 박정아는 주전에서도 밀렸고 중요한 흐름에서도 투입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벤치에서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는 장면까지 나왔죠. 이건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에서 특히 연봉 상위권 선수를 감독이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고의 경봉자는 경기력이 떨어져도 버티게 합니다. 경험, 이름값, 반등 가능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장소영 감독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데요. 지금 이 선수로는 경기를 운영하지 않겠다. 팀 구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신호에 가깝죠. 실제로 박정아의 올 시즌 기록을 보면 출전 대비 득점은 급감했고 공격 성공률은 리그 평균에도 못 미치며 공격 점유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세터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벤치 역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시즌 초반도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할 시점도 아닙니다. 팀은 연패에 빠져 있고 결과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박정아가 제외됐다는 건 감독이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팬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소영입니다. 이소영 역시 부진, 출전 감소, 전력 외취급, 계약 해지, 이 수순을 그대로 밟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단은 선수의 부담, 팀을 위한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박정아에게서 그때와 너무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말보다, 인터뷰보다, 기사보다 코트 위 기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아는 그 코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게 과연 단순한 부진일까요? 아니면 계약 해지를 향한 조용한 전조일까요? 박정아는 현재 페퍼저축은행에서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선수입니다. 리그 전체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액 수준이죠. 그렇다면 이 연봉에 걸맞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올 시즌 박정아의 평균 득점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